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주 한인 등 재외 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동포 지상사 간담회를 열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취득 허용 연령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 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 국적을 허용하던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으로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를 내세웠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재외동포 대상 공약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수국적 취득 허용 연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회에서도 지난 4월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한 총리는 복수국적 취득 허용 연령 완화 검토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동포에 관심이 많다. 동포들의 수거는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것도 확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수국적 취득 허용 연령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한국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 그리고 인구 절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등 여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65세 이후 정식 은퇴자로서 메디케어 보험 커버를 받는 수혜자들은 내년부터는 늘어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수혜자들의 베네핏 증가는 근래에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소셜연금을 받고 메디케어 보험을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내년부터는 혜택의 폭이 커질 것이라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담당하는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부서가 최근 밝혔습니다. 우선 2023년부터 소셜연금에서 떼어가는 메디케어 보험료가 내립니다. 현재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프리미엄이 $170 10센트지만 내년부터 $164 90센트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이 내려간 것입니다. 디덕터블도 현재 $233에서 내년부터는 $226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소셜연금이 인플레이션과 연동되는 계산법에 의해 오르게 됩니다. 오늘 13일에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 수치가 나오면 지난 7, 8, 9월 석 달치 소비자 물가 지수에 기초해 연금의 상승률이 나오게 됩니다. 2022년에는 5.9% 인상됐는데 올해는 최소한 8.5% 정도 연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1년 연금이 11.2% 오른 후 최대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셜연금이 40여 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고 메디케어 보험료도 하향 조정되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은퇴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9일 대북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캠페인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대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 감소와 북한의 군비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있고 비핵화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란 새 대북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으나 대북 접근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지력 강화 및 제재 조치 등으로 대응하면서도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대북 전략 발표 이후 북한은 작년 9월부터 무려 30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으며 그 사이 기술 수준은 한층 향상됐습니다.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는 미국이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는 한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설득하는 유일한 수단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한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5년 전과 비교해 한층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꾸준히 진행 중이며 핵 능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한층 위험한 국면에 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한미 해상훈련, 한미일 대잠전훈련 등을 겨냥 최근 2주간 7차례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한미 측도 군사훈련 맞대응을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릴수록 북한의 무기고는 더 확장되고 정교해지고 향후 협상에서도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협박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주미 대사관은 최근 웹사이트에 안전공지를 통해 주미 대사관 전화번호 202-939-5600과 유사한 번호를 발신으로 해 대한민국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 관련 정보를 묻는 보이스피싱 민원 사고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명의 도용, 신용카드 도용 등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개인의 계좌나 신분, 사회보장번호 등이 범죄에 사용됐다는 소위 범죄 사건 연루 사기 전화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웹사이트 해킹 등을 통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또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등을 파악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화로 직접 이러한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이런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길 바란다고 권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수신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거주지 관할 경찰 또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250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자로 아직 한국 국적을 가진 한인도 있겠고 또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물려받은 어엿한 미국 시민권자도 있습니다.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가면서 발전한 모국이 한인 중 미국 시민권자도 챙겨주어야 할 필요성은 늘어만 갑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 즉 재외국민 보호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해외 동포, 즉 재외 동포도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헌법에는 재외국민은 있어도 재외 동포란 용어가 없습니다. 총영사관 등 외교부 산하 170여 개의 재외공관이 재외국민 보호가 주요 업무라고는 하지만 이른바 타국에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해외 동포, 즉 재외 동포에 대한 배려는 결국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일고 있는 동포청 설립운동으로 이어져 가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최소한 한국 정치권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사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소통이 필요함을 자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10월 발족했습니다. 그해 3월 재외동포재단법이 공포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는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재단이 외교부 산하 부서로 한인 차세대 한글 교육이나 해외 한인단체 사업 지원 등에 큰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에 섰습니다.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재외동포청 추진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750만 재외동포와 한국 정부 간 소통을 전담하고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해가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인 해외 동포 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 중복 사용 방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이런 재외동포청 설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 발의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주도한 바 있습니다. 미주에서 시카고는 1893년 세계무역박람회에 고종이 파견한 왕실 대표단이 직접 참가해 다운타운 팔머하우스에서 묵었고, 오디토리엄 호텔, 그러니까 현 루즈벨트 대학 겐스홀에서 클리블랜드 미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열기도 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때 한국 사절단을 돕는 한인들이 미주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니 이는 하와이 이민보다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무산되어 온 재외동포청 설립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추진 중이고 곧 결과가 도출될 것 같습니다. 오랜 수고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재외동포청 산하 지청이 세워질 경우 미주에서는 시카고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한민족의 미주 이민 역사는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당시 이민자를 태우고 배가 떠난 곳이 제물포라며 동포청 본부를 인천에 세워달라고 인천시가 최근 행안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와이 이민선 도착보다도 10년이나 앞선 시카고 콜롬비아 세계 박람회에서부터 한민족의 미국 이민의 시작이라는 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당연히 재외 동포청 지청이 미주 내 시카고에 자리 잡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